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이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깃불에 묻은 델컴 파우더 가루를 닦아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으로 가서 열어보니 청보랏빛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갈색 린넨 옷을 입고 피망 색깔의 스카프를 둘렀지만 귀걸이나 모자는 하지 않고 있었다. 약간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누가 아래층으로 내던진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듯 살짝 미소 지었다. 여기 와서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겠지요, 말로 씨. 아직 아침 식사 전이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사무실로 가는 것은 내키지 않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시겠죠. 들어오십시오, 웨이드 부인.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침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가방을 반듯하게 놓고 다리를 모으고 앉았다. 약간 새침한 표정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베니시언 블라인드를 올린 뒤 그녀 앞의 칵테일 테이블 위에 놓인 더러운 잿더리를 치웠다. 고맙습니다. 블랙커피로 부탁해요. 설탕 없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녹색 금속 쟁반 위에 종이 냅킨을 깔았다. 마치 플라스틱 옷깃처럼 값아 보였다. 나는 냅킨을 구겨버리고서는 작은 삼각 냅킨과 세트로 된 가장자리 장식이 달린 냅킨을 꺼내왔다. 대부분의 가구처럼 이 집에 딸린 것이었다. 나는 데저트 로즈 커피잔 2개를 꺼내서 커피를 채운 뒤 쟁반에 담아 가져갔다. 그녀는 한 모금 맛보고는 말했다. 커피 맛이 아주 좋네요. 커피를 잘 끓이시나 봐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감옥에 갔었죠. 나는 말했다. 내가 감옥에 갔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웨이드 부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그 사람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다면서요. 그렇죠. 경찰이 그렇게 말하진 않더군요. 그 친구 방에 있던 메모지에 제 전화번호가 쓰인 걸 발견했답니다. 경찰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물어본 방식이 싫어서였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관심 없으시겠죠? 그녀는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뒤로 기댄 뒤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나는 담배를 한 대 권했다. 저는 담배 피우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물론 관심 있어요. 우리 이웃 주민 중 한 분이 레녹스 부부를 안다더군요.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던 것이 틀림없어요. 듣기로는 그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는 불도그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불을 붙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랬겠죠.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죽었고 이제 모두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그런 얘기나 하려고 온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그 사람은 말로 씨의 친구셨다면서요. 틀림없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말로 씨는 아주 심지가 굳은 분처럼 보이시는데요. 나는 파이프에 담배를 쟁여놓고 다시 불을 붙였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파이프 너머로 그녀를 잘 훑어보았다. 보십시오, 웨이드 부인.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내 의견을 알아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걸요. 가장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인물이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친절한 노부인이 온 가족을 독살하기도 하죠. 단정한 젊은이들이 연쇄 강도 사건을 벌이며 총질을 하기도 하고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한 은행 지배이니 알고 보니 오랫동안 횡령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 같은 성공적인 유명 작가가 술에 취해서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킬 만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 말에 그녀가 파르르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부인은 입술을 꼭 모으고 눈살을 찌푸리는 게 고작이었다. 하워드 스펜스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네요. 그녀가 말했다. 네, 잘못이에요. 그 이유와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이후로 술에 취한 남자를 말리려고 해봤자 허사라는 것을 배웠죠. 물론 그 정도 사리분별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분명 말만으로는 말릴 수가 없죠. 나는 말했다. 운이 좋고 힘이 세다면 가끔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하죠.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과 받침을 들었다. 손은 그녀의 다른 부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손톱은 아름답게 다듬어 윤을 낸 뒤 아주 엷은 색으로 살짝 발라져 있었다. 하워드가 이번에는 제 남편을 못 만났다는 얘기를 했나요? 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신 뒤 잔을 조심스럽게 쟁반 위에 도로 올려놓았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스푼을 살짝 만지작거렸다. 그러고 나서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유는 말 안 했겠죠. 이유를 몰랐을 테니까요. 난 하워드를 아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는 관리자 타입으로 모든 일을 떠맡으려고 해요. 자기가 아주 실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재빨리 나를 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버렸다. 아주 부드럽게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사흘 동안이나 실종 상태예요. 전 그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남편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 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어요. 한 번은 포틀랜드까지 줄곧 차를 몰고 가서 호텔에서 알아누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해줄 의사를 불러야만 했었죠.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흘 동안 끼니를 걸렀거든요. 또 한 번은 롱비치에 있는 증기탕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스웨덴이 운영하는 곳으로 강도 높은 장세척 요법을 병행하는 곳이었죠.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을 때 있었던 곳은 아주 작은 사립 요양소 같은 곳이었는데 분명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일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지 3주도 안 됐어요. 남편은 나한테 그곳 이름이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려 했고 단지 치료를 받아서 괜찮아졌다고만 했어요. 그렇지만 곧 죽을 것처럼 창백했고 쇠약해져 있었죠. 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온 남자를 흘낏 봐두었죠. 키가 크고 젊은 남자로 무대나 킬러 뮤지컬 영화에서나 볼만한 지나치게 공들인 카우보이 여성 같은 것을 입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로즈를 진입로에 내려주고서는 차를 빼서 즉시 떠나버렸어요. 관광용 목장에서 일했나 보죠. 이런 얌전한 카우보이들은 가진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그렇게 환상적인 의상을 사는데 쓰니까요. 여자들이 그에 미치죠. 그런 데서 자고 그런 친구들이 거기 있는 것이지만 부인은 가방을 열고 접은 종이를 하나 꺼냈다. $500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말로씨, 이 정도면 성금이 될까요? 그녀는 접은 수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수표를 바라만 보고 손을 대지는 않았다. 왜 이렇게 초조해 하시죠? 나는 물었다.
남편이 4월 동안 실종되었다고 하셨죠. 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서 음식까지 먹이려면 사나흘 정도 걸립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그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말로 씨. 이런 식으로 하다간 그인 죽을 거예요.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된답니다. 걱정되는 것 이상이에요. 두려울 지경이죠. 이건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전에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신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남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밤에는 한숨도 못 잤답니다. 남편이 왜 술을 마시는지 짚히는 점은 보랏빛 눈이 똑바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는 약간 연약하게 보이긴 했지만 확실히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면. 그녀는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남자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난 그저 아마추어 심리학자일 뿐입니다. 웨이드 부인. 하지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질을 약간 갖출 필요가 있죠. 제가 볼 때 남편분은 지금 쓰고 있는 종류의 작품에 정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작가들이 그런 기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남편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을 끝마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이는 집세를 내기 위해 소설을 끝마쳐야 할 필요가 없는걸요. 그 정도로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글쎄요, 나는 약간 편견이 있겠죠. 나는 그이가 정말로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떤 사람인가요? 끔찍하죠. 똑똑하고 냉정하고 잔인해져요. 남편은 자기가 심술궂게 굴 때만 재치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했어요. 폭력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그녀는 황갈색 눈썹을 치켜 세웠다. 한 번뿐이었어요, 말로 씨. 그리고 그 얘기는 너무 부풀려진 거예요. 난 하워드 스펜스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로저가 자기 입으로 말했죠. 나는 일어서서 방 안을 걸어 다녔다. 더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벌써 더웠다. 나는 창문 한쪽 블라인드를 내렸어 햇빛을 가렸다. 그런 다음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분을 어제 오후 인물 영감에서 찾아봤습니다. 나이는 42, 부인과의 결혼이 초혼이고 자녀는 없더군요. 뉴 잉글랜드 출신의 집안으로 앤도버와 프린스턴을 나왔고 참전한 적도 있고 기록도 훌륭하더군요. 섹스와 칼싸움이 질펀한 역사소설을 12권 썼고 모두 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죠. 돈이야 넘칠 만큼 많이 벌었을 겁니다. 만약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이혼을 요구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면 부인도 알았을 거고 어쨌거나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에 취할 필요는 없었을 테죠. 부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면 결혼 당시에는 37살이었겠군요. 그때까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야겠죠.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기분이 상하지 않은 듯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하워드 스펜스가 암시한 바에 따르면 로저 웨이드에게 생긴 문제는 뭔가 부인이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생긴 일이 다시 남편을 사로잡아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괴롭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펜스는 협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로저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주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이의 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이는 나 모르게 많은 돈을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웨이드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사람이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지 별로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괄괄한 성격이었다면 누군가의 목을 잡아 비틀었을 수도 있겠죠. 그 비밀이 뭐가 됐든 간에 사회적, 직업적 지위를 손상시키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경찰과 연관된다면 돈을 내겠죠. 당분간만이라도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안다고 별로 득될 것은 없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되고 단순히 걱정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남편분을 찾으면 될까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웨이드 부인. 어쨌거나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다시 가방 속에 손을 넣어 노란 종이 2장을 꺼냈다. 이면지인 듯한 종이로 반으로 접혀 있었고 그중 한 장은 구겨져 있었다. 부인은 종이를 편 다음 내게 건네주었다. 하나는 그의 책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밤늦게 섞거나 새벽 이른 시간에 쓴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줄 알았고 2층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알았죠. 2시쯤 되어 남편이 괜찮은가, 비교적 괜찮은가 보러 내려갔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른 종이는 휴지통에, 더 정확히 말하면 휴지통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죠. 나는 우선 구겨지지 않은 종이를 보았다. 타자기로 짧은 문단 하나를 쳐넣은 종이로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으며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도 없다. 로저, 가로, F. 스콧 피처제럴드, 괄호, 웨이드. 추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라스트 타이쿤을 마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웨이드 부인? 괜히 분위기 잡는 거죠. 남편은 언제나 스콧 피처제럴드를 좋아하는 광팬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항상 약물 중독자였던 콜리지 이후로는 피처제럴드가 최고의 술꾼 작가라고 말하고는 했어요. 이 타자 친 것을 보세요. 말롯이 깨끗하고 오타 하나 없어요. 봤습니다. 취하면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나는 구겨진 종이를 펴보았다. 오타나 뜰림 하나 없이 더 깨끗하게 타자로 친 글이었다. 이번 내용은 이러했다.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V 박사.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만이 내 편이지. 내가 여전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부인이 입을 열었다. 이 V 박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V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의사는 한 명도 모르거든요. 로저가 마지막에 갔던 곳의 의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카우보이가 남편을 언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남편이 이름 같은 것 얘기 안 하던가요? 심지어 장소라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나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았어요. 성이 V로 시작하는 의사들은 1다스 정도 있더군요. 어쩌면 성이 아닐지도 모르죠. 정식 의사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항상 손쉽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되죠.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수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돌팔이 의사라면 그렇지 않죠.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돌팔이들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 집에서 숙식했다면 가격은 더 뛰죠. 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녀는 당황한 것 같았다. 주사요? 온갖 수상한 의사들은 고객에게 마약을 놓는 법이죠. 환자를 다루기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환자들을 한 12시간 정도 재워놓고 환자들이 깨어나면 점잖게 대해주는 거죠. 하지만 면허 없이 진정제를 사용하면 정부에서 숙식을 제공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로 뛰는 겁니다. 알겠어요. 로저는 아마도 몇백 달러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 정도는 책상 속에 넣어두니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변덕 때문이겠거니 해요. 지금 서랍 안에 돈이 없어졌더군요. 알았습니다. V 박사라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수표는 도로 넣으시죠, 웨이더 부인. 그렇지만 왜요?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나중에 받죠. 고맙습니다. 나중에 웨이드 씨에게 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웨이드 씨는 제 일처리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이가 아프고 무력하다면 그러면 주치의를 부르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인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죠. 남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녀는 수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그녀는 아주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우리 주치의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녀는 비통하게 말했다. 의사는 수백 명도 넘게 있습니다, 웨이더 부인. 어떤 의사라도 한 번 정도는 진료를 해줄 겁니다. 대부분 한동안 그의 곁에 있어 주겠죠. 요새 의료계도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래요. 아마 말로시 말이 옳겠죠.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 문을 열어주었다. 부인이 직접 의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침착하게 나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눈 속에 눈물이 살짝 어린 것일지도 몰랐다. 아름다운 여자이고 어쩜 하나 없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말로시. 그 일을 돕기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일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이가 어떤 남자인지도 알아요. 그이가 술을 마실 때마다 내가 의사를 불렀다면 남편과 오래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 큰 성인 남자를 목감기 걸린 어린애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술꾼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더 자주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풍겼다. 내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분무기로 뿌린 것도 아닌데 여름날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남편이 과거에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쓴맛이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길게 끌면서 말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말이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워드 스펜스가 나를 고용해서 찾아내게 하는 건 괜찮단 말입니까? 그녀는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정말로 내가 당신이 하워드의 요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감방에 간 당신 같은 남자가. 좋게 말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내가 감방에 간 건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인 뒤 작별 인사를 하고 삼나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 최신형인 회색 제규어였다. 그녀는 차를 몰고 거리 끝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원형 도로를 돌아 나왔다. 그녀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며 장갑 낀 손을 내 쪽으로 흔들어 주었다. 작은 차는 모퉁이를 획 돌아서 사라져 버렸다. 집 정면 벽 앞에 붉은 협죽도 덤불이 하나 있었다. 그 속에서 파드득거리는 소리에 이어 새끼 집박이가 걱정스럽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박이가 높은 가지 위에 매달려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듯 날개를 파닥이는 것이 보였다. 벽 구석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에서부터 경고하는 듯이 짧고 매섭게 짹짹거리는 새소리가 들렸다. 쥐저귀는 소리는 즉시 멈췄고 작고 통통한 새는 잠잠해졌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새가 나는 연습을 하도록 놔두었다. 새들도 역시 배워야 하는 법이다. 스스로를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수사에는 실마리가 있어야 한다. 이름, 주소, 이웃, 경력, 분위기, 뭐든 일종의 참고가 될 만한 것.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V 박사.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만이 내 편이지 라고 쓰여있는 구겨진 노란 종이뿐이었다.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군의 의사의 대여섯 군데를 헤집고 다녀봤자 결국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짚어 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득 없이 허탕치고 말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돌팔이 의사들은 기니피그처럼 번식한다. 시청으로부터 160km 이내에는 8개의 군이 있고 각 군의 마을마다 의사나 진짜 치료사도 있지만 티눈을 짜거나 환자의 척추를 위아래로 눌러주는 면허증밖에 없는 우편주문 기술자들이 허다하다. 진짜 의사 중에도 번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윤리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 부유한 알코올 중독자는 비타민이나 항생제 사업에서 뒤처진 돌팔이 의사들에게 집에서 붙여주는 돈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서 없이는 어디서도 시작할 수 없었다. 나는 단서가 없었으며 아일린 웨이드도 단서가 없거나 가지고 있다 해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 걸맞고 머리 글자가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낸다고 해도 로저 웨이드의 말이니만큼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었다. 이 어구는 그가 속을 태워서 정신이 나간 동안 머릿속에서 문득 스쳐 지나간 얘기를 휘갈겨 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스콧 피처제럴드를 넌지시 암시하는 것으로 특이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송사리들은 그 방면에서 거물급의 두뇌를 빌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칸 해페라는 곳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곳은 베벌리 힐스의 상류층 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화려한 대행사로 말이 경호지 법안에서 한 발만 걸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대신해주는 곳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지 피터스로 용건을 빨리 얘기한다면 1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해편은 진분홍색의 4층짜리 건물 2층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엘리베이터 문은 전자 감지기가 달린 자동문이고 복도는 시원하고 조용하며 주차장에는 기둥마다 이름이 붙어 있고 정문 로비 앞에 있는 약국 주인은 수면제를 조지하느라 한쪽 손목을 삐었을 것 같았다. 녹회색 문의 바깥쪽에는 도들새기만 금속 활자는 깔끔하고 새로 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칸 해페 주식회사 제럴드 회장 아래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입구라고 되어 있었다. 마치 투자 신탁 회사 같은 외양이었다. 안쪽은 작고 추잡한 응접실이었지만 그 추잡함은 일부러 돈 들여서 꾸며놓은 것이었다. 가구는 주홍색과 진한 녹색이었고 벽은 전면이 구릿빛이 도는 녹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은 벽보다 3도 정도 더 짙은 녹색의 액자에 들어있었다. 높은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말 위에 올라탄 붉은 코트 차림의 남자들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 외에도 옅기는 하지만 구역질나는 장밋빛이 감도는 테두리 없는 거울이 2개 있었다. 광택을 낸 흰 마호가니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들은 최신호였고 투명한 비닐로 하나하나 표지를 쌓아놓았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방을 꾸민 사람은 색깔을 택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아마도 빨간 피망색 셔츠에 진한 오디빛 바지를 입고 얼룩무늬 신발을 신고 다니며 주홍색 바지에는 줄색으로 머리 글자를 새겨 넣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단지 전시용이었다. 칸 협회의 고객들은 최소한 시간당 $100 정도 청구받고 출장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 손님들은 응접실에 앉아서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칸은 전직 헌병대 대령으로 희고 불그스레한 얼굴에 나무판처럼 단단한 사내였다. 그는 이전에 내게도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했지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큼 궁한 적은 없었다. 계좌식이 되는 방법으로는 100하고도 90가지가 있는데 칸은 그 모두를 알고 있는 남자였다. 긁혀서 벗겨진 유리 칸막이가 미끄러지듯 열리더니 안내원이 나를 내다보았다. 강철 같은 미소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 돈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은 눈을 가진 여자였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조지 피터스를 만나러 왔는데요. 내 이름은 말로입니다만. 그녀는 녹색 가죽 표지에 장부를 선반 위에 내려놓았다. 선약이 있으신가요, 말로 씨? 여기 예약명부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막 전화로 약속하고 왔죠. 알겠습니다. 성을 어떻게 쓰시죠? 말로 씨. 그리고 이름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말해 주었다. 그녀는 길쭉하고 폭이 좁은 서류에 받아 적더니 서류를 출입시간 기록 펀치 아래 끼워 넣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겁니까? 나는 여자에게 물었다. 여기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답니다. 여자는 냉담하게 말했다. 칸 대령님은 가장 사소한 사실이 언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여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방문 기록을 다 작성하자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고 말했다. 피터 씨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나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분 후 칸막이 안의 문이 열리더니 피터스가 나와서 전함 같은 회색빛의 감방처럼 보이는 작은 사무실들이 줄줄이 널어쓴 복도 안으로 안내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천장에는 방음 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회색 철제 책상 하나와 그에 걸맞은 의자 2개, 회색 받침대 위에 놓인 회색 구슬 녹음기, 전화, 벽이나 바닥과 같은 색인 필기도구가 놓여 있었다. 사진 액자 2개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한 개는 칸이 제복을 입고 헌병대 헬멧을 쓰고 있는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칸이 민간인이 된 후 책상 뒤에 앉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벽에는 회색 바탕에 강철 활자로 내용을 찍은 사운 액자도 걸려 있었다. 칸 협회 소속 요원은 복장도 말투도 행동도 언제 어디서나 신사답게 행동한다. 이 규칙에 예외는 없다. 피터스는 성큼성큼 2걸음으로 방안을 가로질러 가서 사진 중 하나를 옆으로 밀었다. 그 뒤 회색 벽 안에는 회색 마이크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아당겨 전선을 빼내버린 뒤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그는 다시 앞을 사진으로 가렸다.
지금 당장은 할 일이 없어. 그가 말했다. 저 개자식이 어떤 배우 녀석을 위해 음주운전 혐의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만 빼면 모든 마이크 스위치는 다 그의 사무실에 있지. 곳곳을 다 도청하고 있어. 요전날 아침에 그 자식한테 는짓이 알려줬지. 응접실 감시 거울에 적외선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야. 그 생각은 별로 안 좋아하더군. 아마도 벌써 그렇게 했기 때문이겠지. 그는 딱딱한 회색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는 다리가 길고 약간 멍해 보이는 남자로 얼굴은 뼈가 앙상했으며 머리가 벗겨지고 있었다. 피부는 온갖 종류의 날씨를 다 견뎌내며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거칠게 거울려 있었다. 그의 눈은 쑥 들어가고 있었고 윗입술은 거의 코만큼이나 길었다. 그가 싱긋 웃을 때면 얼굴 반쪽이 콧구멍부터 넓은 입까지 패인 거대한 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참고 사나? 나는 물었다.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목소리도 낮춰. 칸 협회 소속 요원과 자네 같은 사구려 탐정의 관계는 토스카니니와 풍각쟁이 원숭이의 차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싱긋 웃었다. 눈꽃만큼도 상관하지 않으니까 참아내는 거라네. 이 일은 돈도 괜찮고 언제라도 칸이 자기가 전쟁 중에 영국에서 관리했던 경비 빡빡한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나를 취급하면 소지품만 챙겨서 떠나버리면 되니까. 그래, 자넨 무슨 일인가? 얼마 전에 자네가 곤란한 일을 겪었다는 얘긴 들었어.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할 생각은 없어. 철창 의사들에 대한 자네 파일을 좀 보고 싶어서 왔네. 자네가 하나 갖고 있다는 거 알아. 에디 다우트스가 여기를 그만둔 다음에 말해줬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는 칸 해표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섬세한 성격이었지. 자네가 말한 파일은 1급 비밀일세. 어떤 경우에라도 비밀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야. 즉시 가져오지. 그가 밖으로 나가자 나는 회색 휴지통과 회색 리놀륨 바닥, 책상 앞판의 회색 가죽 모서리를 바라보았다. 피터스는 손에 회색 마분지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파일을 내려놓고 펼쳤다. 맙소사, 이곳에는 회색 아닌 건 없나? 해표의 색깔이라네. 이 친구야, 해표의 정신이지. 그래, 회색 아닌 것도 있긴 있어. 그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20cm 정도 되는 시가를 하나 꺼냈다. 엄맨 서티라고 하는 거지.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면서도 아직 라디오를 무선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 노신사에게 선물 받은 거지. 정신이 말짱할 때는 거칠애로만 매력적인 노인일 뿐이지만 나야 개의치 않았지. 거칠애건 아니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매력도 없으니까 말이야. 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친구에게 매력이 있다고 쳐도 제철공 속옷 정도의 매력이겠지. 이 고객은 정신이 나가면 계좌도 없는 은행의 수표를 쓰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항상 잘 빠져나왔고 내 호의로 큰 집에 안 가고 버틸 수 있었지. 그 사람이 이걸 주더군. 대학살을 계획하는 한 쌍의 인디안 추장처럼 우리 둘이 이거나 같이 피워볼까? 난 시간은 안 피워. 그러자 피터스는 거대한 시가를 슬픈 듯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칸에게 줄까 생각도 해봤지. 그렇지만 이건 1인용 시가도 아니고 더더구나 칸에게 줄 마음은 없어.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아나? 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마 내가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나 봐. 그는
서랍 속에 시가를 도로 집어넣고는 펼쳐놓은 파일을 보았다. 여기서 뭘 찾고 싶은데 값비싼 취향과 그것을 만족시켜 줄 만한 돈을 가진 부유한 알코올 중독자를 찾고 있어. 지금까지는 수표가 거절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어쨌거나 못 들어봤어. 폭력적 기질이 있고 그 부인이 걱정하고 있지. 부인 생각으로는 남편이 어딘가 알코올 중독자 요양원 같은 데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본인도 확인할 수는 없나 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V 박사라는 이름이 나온 식구뿐이지. 단지 머리 걸자 뿐이야. 내가 찾고 있는 남자는 지금 사흘째 실종 상태고. 피터스는 신중하게 나를 응시했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군.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내가 그 친구를 먼저 찾으면 돈을 받지. 그는 나를 좀 더 바라본 뒤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았네. 찾아보지. 그는 파일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별로 쉽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돌고 도니까. 한 글자 가지고서는 큰 실마리가 안 되잖아. 그는 한 장을 폴더에서 찾아 빼낸 뒤 다시 여러 장을 넘겼다가 다른 한 장을 더 빼내고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을 빼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어. 그가 말했다. 에이머스 발리, 접골사, 알타니나에 있는 큰 업소지. 50불이면 야간 출장도 와줬다고 해. 지금도 그런 걸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 2명이 있고 2년 전쯤 주 마약 단속반 사람들하고 약간 알력이 있어서 처방전을 제출한 적이 있었군. 이 정보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름과 알타디나의 주소를 받아 적었다. 그리고 레스트 부카니치 박사가 있어. 이빈훅과 할리우드 대로의 스토겔 건물. 이 친구는 동료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야. 주로 진료소에서 진료만 하고 만성 비강염 전문인 것 같군. 비교적 깔끔한 방식으로 장사하지. 가서 안면 두통이 있다고 하면 비강을 세척해 주거든. 물론 처음에는 노보카인으로 마취시키고 그렇지만 환자 외모가 마음에 들면 노보카인으로 마취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알아듣겠어? 그럼. 나는 그 이름도 받아 적었다. 이건 좋은데? 그는 좀 더 읽으면서 말을 이었다. 문제는 의약품 수급에서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카니치 박사는 엔세나다 앞바다에서 낚시질을 잔뜩 한 다음 자가용 비행기로 날라온다는군. 이 여사가 마약을 자기 몸에 지니고 들어온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피터스는 그 말을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내 생각은 달라. 지나치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꾸려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진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만족할 줄 모르는 손님이겠지. 아, 내 말은 환자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 손님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지 않겠나? 같은 진료소에서 15년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 걸. 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다 얻었나?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협회 소속이잖아, 친구. 자네처럼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고. 어떤 건 고객에게 직접 얻기도 하고 어떤 건 내부에서 듣기도 하지. 카는 정보에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거든. 그 친구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교적이 된다네. 이 대화를 들으면 좋아하겠군. 칸 따위는 엿이나 먹으라고 해. 마지막으로 찾아낸 남자는 벤니저라고 하는 남자야. 이 사람을 기록해둔 요원은 오래전에 그만뒀군. 언젠가 세풀베다 계곡에 있는 베린저의 목장에서 한 여자 시인이 자살을 했어. 거기에 작가를 위한 문학 모임을 갖고 있나 봐. 새 속에서 떨어져 동료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임. 비용도 적당하군. 사람도 합법적으로 보이고 의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인가 본데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사람이 이 파일에 끼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 자살 사건에 수상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그는 빈 종이에 붙어있는 신문기사 조각을 집었다. 아, 모르핀 과다 복용이군. 벤닌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벤닌저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말했다. 아주 마음에 들어. 피터스는 파일을 덮고 탁 쳤다. 자네, 이건 본 일이 없는 걸세. 그는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가려고 일어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는 손을 흔들어 가로막았다. 이봐, 자네가 찾는 남자가 있을 만한 곳은 수백 군데는 될 거야. 나는 안다고 말했다. 자네 친구 레녹스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었네. 자네가 관심 있어 할지 몰라. 우리 요원 중에 한 사람이 5, 6년 전 뉴욕에서 만났던 어떤 남자와 외모가 아주 일치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레녹스가 아니었다 하더군. 마스튼이었어. 물론 그 친구가 틀릴 수도 있겠지. 그 남자는 항상 취해 있었다고 하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말했다. 같은 사람일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름을 바꾸겠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참전 기록이 있었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했군. 그 요원은 지금 시애틀에 있어.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친구가 돌아오면 얘기해봐. 그 친구 이름은 애시터 펠터야. 여러모로 고맙네, 조지. 10분 치고 꽤 길었어. 언젠가 나도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칸 해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걸.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무례한 손짓을 해보였다. 나는 그를 금속성 회색빛 감방에 놔두고 나와 응접실을 지나갔다. 이제 보니 그 응접실도 괜찮은 곳이었다. 감방 같은 회색만 보았더니 그런 요란한 색깔로 꾸민 것도 이해가 되었다.